검찰이 4명의 재소자 증인을 7개월 동안 100여 차례 불러서 증언 연습을 시키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다. 연습해요. 검찰 측 증인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개월 동안 법정 증언을 하는 건데 연습하죠. 검찰에서 재소자를 불러다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니까 주신문을 하니까. 예, 사이다 정치쇼 세 번째 이슈 전에 사이다 한 모금 드릴게요. 저희 사이다. 칠성 사이다인가요? 네. 네, 다시 그 대선 주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이야기인데요. 반명연대, 반낙연대. 최근에 뭐 계속 한 1, 2주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예비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계속 이제 지지율 조금 올라가면서 약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쪽도 조금 긴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서로 이강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네거티브도 좀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반명연대, 뭐 반낙연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구도를 보는데, 지금 여권의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님 아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뭔지 아실까요? 우리 일단 치고 받고 반명연대, 반낙연대라고 구성된 게 없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누가 쓴 거야 이거? 예. 하여튼 반 이재명이나 반 이낙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희망사항인가요? 디지털 조선TV입니다. 예. 그렇게 모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선에서 약간 사이다를 안 했죠. 사이다 발언 안 하고 시원한 국밥이 되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전략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전략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전국 지표 조사 기준으로 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이낙연 후보에게 빼앗긴 곳은 딱 한 군데,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그대로 있고, 이낙연이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에서의 지지율을 더 붙여서 7에서 14까지 볼륨을 키웠고, 다만 호남에서만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져서 그것이 이낙연 후보로 옮겨간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면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외면했다가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토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야, 역시 그래도 이낙연이네 하고 옮겨온 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개인을 놓고 봐서 빠진 곳은 40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 표현으로는 열혈 40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당의 40대 지지층이 좀 열혈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시원하게 하면 약간 실망을 하는 거죠. 뭐 추미애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흐름이 좀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5, 60, 70대에서 약간 더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이재명 지사 뭐 지금 이제 5주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일단 본인이 체급이 크잖아요. 남들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고,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 2등을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놔두고 3, 4, 5등으로 가면 이제 뭐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이런 후보들인데, 예선에서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지사에게 바짝 붙어서 칭찬하는 척하면서 여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빼오는. 예. 어차피 둘 다 개혁인데, 많이 빼가신 것 같아요. 예선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빼오던 중이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때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날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3주가 밀렸으니까 대략 9월 초에 현재 모여져 있는 76만 명의 1차 경선인단의 투표 결과가 선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공개가 돼서 1차에서 누가 몇 등을 했고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럼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을 때리고 본인 걸 잘해서 어떻게든 1, 2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세균, 추미애, 뭐 박용진 등, 뭐 김두관 등은 이낙연 후보를 때려서 이낙연을 주저앉히고 자기가 2등으로 올라가거나 여기에 근접을 해야 그 다음번 승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따로 때리지 않아도 이낙연을 때릴 사람들 너무 많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3, 4, 5등은 때릴 이유도 없고 때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후보는 미루는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야 되면서도 3, 4, 5등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 후보들 중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가장 지금
어려운 입장이죠. 예. 잘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따라잡기에는 너무나도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떨치고 일어나가는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추미애 후보가 특히 지금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센 공격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낙연 후보에게 적시타를 쳐서 2등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재명 후보는 좀 답답하더라도 그냥 지금의 이 국밥 자세를 유지를 하다가 사이다는 본선 가서 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절묘하게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금지 협의하자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은 본인 네거티브를 해서 지금 득을 볼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선거를 해보면 큰 선거에는 이제 그 후보가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1등 후보가 돼서 이제 대세가 어느 정도 이제 대세론을 굳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약간 대세론을 굳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후보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볼륨이 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몰려 있는 사람들은 캠프에서 이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 경쟁 내지는 네. 여기에 내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네거티브 금지를 해도 눈에 띄는 게 그거거든요. 정책으로 막 눈에 띄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진모모신가요? 경기도 교통연구원 관계자, 뭐 이제 유관기관, 경기도 유관기관 이분이 또 막 그죠? 이게 무슨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네거티브 방을 만들었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박강훈 의원인가 막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과 이게 딱 선을 긋기 위해서 바로 뭐 직위 해제했나 뭐 그래서 이제 감사도 직위 받으라고 해제했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다 그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이 진모모 씨라는 이 제모 씨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2017년 캠프인가 뭐 그때 또 일을 했더라고요. 직책을 달고 그래서 지금 또 경기도 유관기관에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관련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기 위해서 직위 해제하고 빨리 감사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통제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이 공모를 세우고 싶어 이러는 분들이 계속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전현직 여성 의원들은 모임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 여성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진보에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세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방송할 때 패널들도 다 보면 다 이재명 후보한테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 경선 거치고 6명 추려지고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내지는 예측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부터 해서 어제도 내가 최근 이게 정치를 막 DJ 때부터 하시고 한 여성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측이 잘 안 돼. 막 이러면서 아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호남이 원래는 호남 후보가 이제 호남 후보를 안 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에는 호남 후보일 필요가 없다. 이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대결하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우월성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하니까 그럼 호남 후보로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는 호남 후보 대선 배제론 이러다가 이제는 또 생각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무등일보에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그 호남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 벗어나서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라북도랑 전주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후보는 고무가 되는 거예요, 캠프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낙연 후보 캠프가 꾸려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로도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캠프를 해보면 긴장이 계속 유지되지가 그렇죠. 않아요. 근데 막 1등 하다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느슨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 경선 하니까 이제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 잘 나오는 것 같고 막 추세가 좋은 추세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이제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근데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이런 분들은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하는 탄력성이. 저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최재형 후보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 탄력 회복하는 게 쉬울까 그게 약간 저는 회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낙연 후보 캠프가 너무너무 고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저한테 막 반바지 연대 그 네. 바지 발언을 하고 나니까 막 네. 여성 예. 이제에서 경제 지지율이 예. 많이 나왔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능가했대요. 그러면서 호남도 이제 역전이 목전이야 막 이러더니 이제 광주에서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런 여론조사를 막 뿌리잖아요. 또 이제 민심 그 여론에 영향을 또 아니 주려고. 그 야권에서는 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뭐 조금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지. 누가 되든 네. 어렵죠. 여당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 여당 후보는 패가 많아요. 그게 뭐 저희가 불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많아요. 여당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누가 그 얘기하셨죠? 어떤 그 이철희 수석이 했나?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 정권 그 다음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게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그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당은 패가 많기 때문에 여당의 후보는 항상 어려워요. 누가 되든.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여당 후보로 됐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파이팅이 있죠. 파이팅이 있고. 근데 이낙연 후보가 훨씬 좀 흠이 없어 보이는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예. 근데 뭐 앞으로 검증을 더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그 파일 있잖아요. 음성 파일, 그 욕설 네. 그런 거 막 하면 그 여성들한테 좀 영향이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요 분이 되면 우리가 조금 해볼만 할 텐데 이런 건 없나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또 파이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여당 후보가 항상 안정감 있는 사람이 많이 됐죠. 그게 이제 특히 보수 진영이 그래서 그런 기시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별성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비슷한 이제 그게 겹치고 이러니까 누가 되든 어려워요. 예. 야당이 쉽지 않은 선거예요, 이번에. 저희 관련 정치 방송들이 정책 이야기를 하면은 뷰가 안 오른다고 자꾸 배제하려고 그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전환적 공정 성장 되게 무슨 뜻인지 조금 하여튼 뭐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토지 공개념 한번 지난 말씀하시고 네. 약간 그 정책 대결로 좀 가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시점에서. 그렇게는 잘 안 되죠. 안 돼요. 정책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 흠이 없는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무엇을 밀 거냐 이런 정도의 네, 그림이 맞죠. 그려질 뿐이지 그 외의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몰아서 일하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확 화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지 구체적인 법안으로 가서 얘기가 벌어지진 않아서 정책 대결로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다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 사람을 보면 떠오르냐의 문제로 저는 맞아요. 귀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내가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냐 나는 뭐라도 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 뭐라도 했어 이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선거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환적 뭐 공정 경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정세균 후보가 막 구구절절 비판을 했더라고요. 단어도 뭐 그렇고 공정 경제는 딴 사람이 했던 얘기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아니, 기후 에너지도 예. 우주산업전략본 뭐 데이터 전담부서 뭐 첨단 이런- 과학기술 투자 확대. 뭐 그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이제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제 이미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뉴딜 정책에서 뭐 크게 달라진 범위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정세균 후보가 비판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전환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가 우하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터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상향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전환적인 표현 예. 이런 표현을 썼다. 예. 경제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정세균 후보가 바로 아니 왜 우리가 우하향한다는 거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냐? 아니다. 그대로 이렇게 아니냐?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우리가 비판할 필요도 없이 정세균 후보가 너무나 비판을 구구절절 하시면서 그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열을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결국 결론으로 가게 되면 네. 현재
오늘 시점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싸우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금 의원님 정세균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호남 후보인 이낙연에게 도움이 될까? 안동 출신의 경기도 후보인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세균 등 2등 아래가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1등 이재명 후보에게 꼭 대항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 지금 뭐 정세균 후보가 공격하는 포인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결국 이게 결선으로 가게 되거나 막판으로 몰렸을 때 1등 혼자 그리고 2등부터 6등까지 한 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하면서 이 판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정세균 후보가 비판했던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수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이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지 이 두 분이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1+1은 5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1+1은 1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맨파워가 많아지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찬 전 대표도 가 있고 한명숙 전 총리도 가 있으니까 뭐 여기 정세균 후보가 아무리 뭐 적통 이런 얘기를 해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리고 5주 연기한 거 아닙니까? 10월 10일까지 그때까지 뭐 10년, 20년 남은 것처럼 변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본선도 있지만 참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경선이 더 살벌해요, 그죠? 그죠. 당내 경선이 막 지금 아니, 막 그러니까 고소 고발하고 네거티브라고 하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시절에 붙었던 정도로 해서 해야 네거티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를 한 번 더 읊는 형태의 네거티브로는 뭐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엔 10월 10일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막 가족들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가족 측근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족도 많잖아 이러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이슈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국밥 드시고 꼭 참고 계십시오. 우리 이두하 변호사님은 이낙연 후보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별로 이낙연 후보한테 드릴 말씀 없고요. 좀 해주세요. 아니 정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반명연대 반낙연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이번 그 여당의 그 대선 경선은 살벌할 겁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을 자서전을 냈고 이 책 내용이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 어떤 뭐 검찰 개혁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또 강한 목소리를 좀 내고 계속 이제 본인은 계속 억울한 이제 그런 소위 옥살이를 했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각 진영에서 이제 뭔가 서로 커버를 좀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또 이 한명숙 전 총리 책을 내시고 요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 일반 국민들이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지 중요한 포인트 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조인께서 먼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닌가 8.15 때 사면 복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 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일정 부분 대법원에서 지금 뭐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선 3억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돌아가신 한모 씨한테 받은 수표가 전세가 자금으로 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 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밑에 있던 뭐 정무실장인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또 돌려줘요. 이 사람한테 그 돌아가신 한만호 씨한테 돈을 돌려주는데 그게 직접 갔다 와서 병문안 갔다 오고 이러고 돈이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게 물증이 있어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뭐 대법관 만장일치예요. 뇌물 수수다. 근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한명숙 전 총리면 이렇게 한명숙 구하기를 해서 감찰하고 뭐 수사하고 뭐 이런 게 바람직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3억에 대해서는 전원 대법관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반대편에서 그럼 3억 뇌물수수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면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아마 이렇게 전직 국무총리가 뇌물수수로 처벌받고 실형을 산 건 우리 역사상 또 해방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벌금하고 이제 추징금이 있거든요. 일부를 내시고 일부는 안 내셨어요. 돈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증인이 잘못했다거나 증인이 거짓말한 증인이 있다거나 증거가 조작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근데 재심은 청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감정적으로 박범계 장관부터 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가 수감될 때 보면 다 안타까워하고 네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한 분에 대한 감정, 개인 감정하고 이 국가 사법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다르다. 저는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 있으면 밝혀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명숙 구하기에 이러지 말고 재심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 법원이 재판 잘못했다.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경찰, 검찰, 수사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걸 왜 계속합니까? 인적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재심 받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밝혀지는 거 거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텐데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런 얘기 한마디 하시면 좋겠어요. 재심 사건에 억울한 사람들 뭐 본인도 뭐 감옥에도 계셨으니까 억울한 사람들 봤겠죠. 그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대요. 그래서 한명숙의 진실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은 뭐 다 보진 못했는데 책에서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한만호 씨에게 1억 원 수표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세자금 급했던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자체가 예. 인정하는 거예요. 돌려줘도 뇌물은 네.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도 그거는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생이 전세자금이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1억 원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그 지역 비서인 김모 씨가 수표를 1억짜리를 한만호 씨부터 융통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뇌물로 볼 수가 없는 게 1억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당일에 1,500만 원, 3,5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이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은 5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1,500, 3,500짜리 수표를 주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수표를 한만호 씨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법관들이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유죄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럼 얘기를 하고- 대법관들이 다 봐볼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억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한명숙 총리 측의 주장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김비서, 이분이 빌린 돈이고 그리고 이제 한신공영이었나요? 이 부도 처리가 됐을 때 2억 원을 반환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면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의 1억 원을 수표로 제공받고 제가 이제 어떻게 돌렸는지 설명드렸고요.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2억 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 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나 싶어요. 이렇게 써요. 아니 이렇게 해요. 언제 자금이 제공됐는지를 모르는 자금인데 언제 돌려줬는지도 모르는 자금인데 3억 원이 이랬으니까 나머지 6억 원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 짐작을 판결에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지금 3억 원에 예. 대해서 그렇게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이 서로 주고받은 돈이잖아요. 주고받은 돈이면 이 한만호 씨가 처음에 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바뀌었어요. 한만호 씨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한만호 씨가 위증죄로 처벌된 거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위증죄로 처벌조차 됐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위증죄로 예. 처벌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검찰이 대해서 검찰이 예. 이 4명의 재소자 증인을 7개월 동안 100여 차례 불러서 증언 연습을 시키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증언을 연습한다는 자체가 글쎄 저도 이 부분도 이런 검찰 조사를 받으면 연습해요. 검찰 측 증인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개월 동안 법정 증언을 하는 건데 예, 연습하죠. 검찰에서 재소자를 불러다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니까 주신문을 하니까 그걸 연습을 예, 시킨다고요. 연습시켜요. 예, 할 수 별 문제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럼 사실 뭐 100여 더 차례, 드릴 말씀은 예, 100여 없네요. 차례 하는데요. 그거를 이 4명을 100여 차례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호 씨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요, 진술이 진술이 계속 바뀌니까. 그럼 재소자들이 진술이 그리고 제가 바뀌는데 요 말씀을 뭘 드릴게요. 보고 예,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에 이런 예, 사람들 부르나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논의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다하게 부른 거 아니냐. 과다하게 불렀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안 좋은 관행 아니냐. 이걸 타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좋은 관행이니까 뿐만 아니라 위법한지 아닌지도 따졌어요.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봐서 이 사람들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다 판단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 있죠. 100번 불렀다. 그리고 이 진술을 연습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변호사가 이 백승원 변호사님이 하신 거 알죠? 네네네. 1심에서 그 민변 회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장했어요. 지금 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했어요. 수사권 남용이다, 잘못된 관행이니까 위법하다. 그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전체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서 한 거예요. 이걸 다 생각을 해보고 아 그래도 이거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소수 의견은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각각 일부씩 진실 또는 허위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상반되고 모순된 진술들 가운데서 허위 과장 왜곡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또 그 진실을 조합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심의 책무이다. 그런데 사실심은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 인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 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것도 대법관들의 소수 근데 의견으로 이건 소수 들어가 의견이고요. 있죠. 6명. 네, 3억에 예. 대해서는 전원이 일치해서 인정했어요. 뇌물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은 이건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진술이 일치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증이 뒷받침이 안 된다. 당사자들 진술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법관 전원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 모든 인권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논의해서 다수 의견이 이거는 위법하다고 볼 수 네. 없다 이렇게 한 거니까요. 네, 지금 백승원 뭐- 변호사님을 못 믿으시면 민변 회장을 못 믿으시면 믿을 변호사가 예, 없습니다. 이슈 이제 다 하셨습니다, 진짜. 유무죄를 이제 뭐 이미 판결 났지만 예. 유무죄 또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3박 4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백승원 마- 변호사님이 되게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쨌든 또 한전- 열심히 했는데 네, 안 한전 믿어져. 총리는 이제 진실이란 또 네. 책을 내셨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여권에서는 야권에서는 한명숙 살리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뭐 이런 또 정치권의 또 뭐 진영 이익을 또 많이 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근데 판결이 그래서 확정되면 추징금 예. 좀 내시라고요. 그래서- 총리까지 하셨는데. 사이다 바로 마지막 예. 추징금 내셔라. 예, 마지막에 한명숙 요
전 총리 건에 대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에서 100번씩 증인을 불러다가 증언 연습을 시키는 사법 정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게 돼서 너무 예. 충격이었습니다. 예. 추징금 내시고 법치주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일한 여성 총리님. 네, 알겠습니다. 참 내가 아니지. 예, 사이다 정치쇼 오늘 4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원한 사이다와 함께 여러분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